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어느 소도시에 위치한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예요. 나이는 올해로 40이 되었고요. 슬아의 자녀는 없답니다. 나름 사회에서 인정받고 시댁에 기여한 바가 있어 시어머니에게도 인정받고 시동생에게 존경받는 형수인 줄 알고 나름 뿌듯한 인생을 살아노라고 자부하며 살았는데 도련님의 결혼식을 준비하면서부터 제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됐어요. 친정 식구들보다도 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시댁 식구들에게서 상처를 받고 그동안 쌓아놓았던 탑이 무너지는 듯 안타깝고 절망스러웠는데요. 며칠 지나고 나니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더라고요.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 내 인생의 한 페이지를 앗아가고 나를 무시한 시어머니와 예비동서에게 핵펀치를 날려버렸네요. 그래서 오늘은 진상 개진상인 저의 시어머니와 그보다 더한 진상인 예비동서에게 한 복수 얘기를 글로 써내려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에 큰 용기가 될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시댁의 일이라면 제일 먼저 앞장섰던 저에게 친구들이 그러더군요. 넌 참 별종이다. 이유가 대체 뭐니? 시댁에 웬 충성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시어머니처럼 현명한 분 없다? 내 롤모델이야. 정말이지 세상에 이런 분 없어. 그런 시어머니에게 하루아침에 정남이가 뚝 떨어져 버린 것은 바로 하나뿐인 저의 도련님. 제 친동생이라고 생각하며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도련님의 결혼식 때문이었어요. 저희 도련님은 자립형 사립고 출신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차석을 차지하고 의과대학에 입학해 의사가 됐죠. 의대에 합격한 순간부터 인생 대박을 예감했는데 역시나 대박이더군요. 의대를 졸업하자마자 명함만 내밀면 다 아는 서울의 유명 피부과 병원장 외동딸이 저희 시동생과 결혼을 한다네요. 대릴사위 개념을 뛰어넘어 아들로 삼겠다는 거죠. 저는 도련님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시어머니께도 진심으로 축하를 해줬을 뿐만 아니라 제 주변 지인들에게 도련님 자랑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늘어놓았죠. 우리 도련님 알지? 자사고 졸업에 수능 차석에 의과 졸업한 도련님. 그 도련님이 서울 유명 피부과 병원장 딸과 결혼해. 강남에 있는 그 피부과 모르는 사람 없지? 제 친구들은 물론 저와 함께 근무하는 학교 선생님들도 저를 부러워하면서 축하를 아끼지 않았어요. 서 선생님은 좋겠어요. 피부과 진료가 오죽 비싸요? 이제 할인 받으시면서 다니시겠네? 저는 으스대며 대답했죠. 할인은 무슨 할인이에요. 무료겠죠. 설마 도련님이 형수님 진료비 받겠어요? 그러면서 자랑 하나를 더 늘어놓았죠. 우리 도련님 결혼식은 배우 현빈이랑 손예진이 했던 그 호텔이래요. 저는 신이 나서 자랑을 했죠. 그 호텔은 결혼 본식은 물론 피로연으로도 유명하다죠? 한강이 보이는 뷰도 장난 아니지만 특히나 석양이 죽여준다네요. 2달 전부터 결혼식에 입고 가려고 없는 돈에 남편과 저의 정장옷을 사고 구두도 사고 가방도 샀죠. 체중관리에 동네 피부숍도 다니면서 나름 철저한 계획을 세웠더랍니다. 그렇게 결혼식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데 결혼식 한 달을 앞두고 시동생의 부인이 될, 그러니까 예비 동서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얘기를 듣고 말았네요. 이 여우 같은 게 가족 모임이 있는 날 저를 따로 불러내서 단둘이 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죄송한데요. 제가 청첩장은 드리지만 결혼식장에는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결혼식에는 급 있는 사람들만 참석을 하는 자리거든요. 뭐라고?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지?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로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보니 미치고 팔짝 뛸 소리입니다.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아니, 제가 왜 급이 낮아요? 아니, 왜 제가 결혼식은 가지 말아야 하는데요? 유치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동서, 나 공립중학교 국어교사야. 중학교 교사 격이 어때서? 예비동서가 그러더라고요. 그걸 모르세요? 결혼식장에 오실 분들은 교사보다 다들 급이 훨씬 높은 분들이잖아요. 예비동서의 대꾸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하더라고요. 아, 동서는 나를 시댁의 일원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는 게 확 와닿았어요. 돌이켜보면 예비동서는 저를 저기라고만 불렀지 형님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직은 형님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예비동서는 저를 우습게 알고 그리고 앞으로도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을 생각인 것 같았어요. 병원장 딸이라고 제 눈에 교사는 아주 우습게 보였나 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가족 구성원의 결혼식에 있어서는 급이라는 게 없지 않나요? 사돈네 팔촌까지도 연락이 되면 청첩장을 주고 결혼식에 초대하고 축하받는 게 우리네 결혼식 문화인데 병원장 딸인 자신의 결혼식에는 급이 있는 사람만 오니 저더러 결혼식장에 오지 말라는 겁니다. 예비동서의 이 말에 저는 마치 제 자식이 엄마 창피하니까 결혼식장에 오지 마세요 라는 소리와 같아서 어찌나 섭섭하고 또 한편으로는 의사 집안이 그렇게 대단한 건가 분통이 터지더군요. 잘됐네. 사실 나도 결혼식 가서 네 면상 보기 싫었어. 가족 행사라 어쩔 수 없이 가려고 했던 거라고. 뭐라고요? 교사 주제에 병원장 딸한테 지금 뭐라는 거야? 아무튼 잘 됐네요. 오지 마세요. 제가 바라던 바입니다. 그런데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겠더라고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네가 병원장이야? 네 아버지가 병원장이지. 까놓고 말해서 넌 무직이잖아. 무직은 교사인 나보다 한참 저 아래급 아니야? 사람을 급으로 나누는 그딴 결혼식에 오라고 해도 안 가. 서영미 말 잘했어 하고 돌아서 가려는데 시어머니와 딱 두 눈이 마주치고 말았어요. 너 방금 새아기한테 뭐라고 한 거야? 뭐? 급이 어쩌고 저째? 라고 말씀하시는데 옆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도 시어머니도 고개를 돌려 예비동서를 보는데 예비동서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니께서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아가 너 왜 그러니? 왜 우는 거야? 형님이 저더러 무직이래요. 무직. 교사보다 급이 낮은 무직이래요. 배우했으면 청룡영화제 여우주연상은 받을 것 같은 연기력이더라고요. 참나 서영미 살다 이런 꼴은 또 처음 보네요. 저기요 할 때는 언제고 시어머니 앞이라고 형님이라고 말하는 이 계집애의 정체성은 도대체 뭘까 생각하며 저는 시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나쁜 습관은 초장이 잡자는 의도였죠. 어머니, 동서가 먼저 그랬어요. 예식장에 오지 말래요. 급 있는 사람들만 온다고요. 그래서 급이라는 말을 하게 된 거고요. 저는 동서의 그 말도 서운하지만요. 더 서운한 게 하나밖에 없는 도련님 결혼식에 참석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시어머니께서는 제 편을 들어주시고 싹수 없는 동서를 참교육시켜줄 거라 기대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한술 더 뜨시더군요. 그래? 잘됐다. 마침 집에 남아서 음식할 사람이 없었는데 결혼식 끝나면 친일척들 집으로 데려올 테니까 네가 집에 남아서 음식 준비 좀 해라. 아주 맛나게 솜씨 좀 부려봐. 하시는 겁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요? 어머님, 결혼식장에 오지 말고 집에서 음식 준비하라고요? 제가 잘못 들은 거죠? 그런 거죠?
한쪽에서는 피식거리며 웃는 예비동서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되물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는 태연한 목소리로 얘가 그렇게 안 봤는데 너 벌써 형님 티내는 거야? 결혼식 가고 싶지 않은데 가족 행사라 할 수 없이 가는 거라며. 먼저 시비를 건 것도 큰애 너잖아. 내가 다 들었는데? 왜 결혼식장 오지 말고 집에서 음식장만 하라니까 하기 싫어 그러는 거야? 어째 마음보가 그 모양인지. 그래, 나도 결혼식장까지 가서 네 우중충한 면상 보고 싶지 않다. 억지로 오지 말고 집에서 잔치 음식이나 준비해. 정말 억울하더군요. 어머니,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진심으로 결혼식장에 가기 싫어서 그런 말 한 게 아니라요. 먼저 동서가 제 급이 어쩌고 하면서 오지 말라고 해서 홧김에 그런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예비동서를 데리고 나가버리시더군요. 예비동서는 시어머니 뒤를 따라가면서 뒤를 돌아 저를 보고 고소하다는 듯이 웃는데 가슴에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더군요. 결혼식 날짜가 잡히고 시어머니는 거의 정신이 나가셨어요. 사돈의 팔촌까지 모두 일일이 전화를 돌려서 도련님이 병원장 사위로, 그것도 대릴 사위로 장가를 간다고 자랑을 해대셨어요. 결혼식에 제가 참석을 하든 말든 관심도 없고 결혼식이 끝나면 또 아들 자랑 2탄을 시작하려고 집으로 친인척들을 불러들일 생각만 하고 계시더군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시어머니를 믿었어요. 그래도 저의 하나뿐인 시어머니인데 이 불편한 상황이 오래가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때의 상황을 재차 말씀드렸죠. 어머니, 먼저 시비를 시작한 건 제가 아니라 동서였다고요. 동서가 먼저 결혼식에는 오지 말라고 제 성취를 건드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화가 나서 동서 결혼식에 가지 않겠다고 한 거지 진짜 가기 싫은 건 아니었다고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도련님이 저에게 어떤 존재인지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작은애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지. 조건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잖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분이 저를 그토록 이뻐해 주시던 제 시어머니가 맞나 싶었죠. 하늘이 무너지더군요. 대체 저는 이 집안에서 무엇이었을까요? 배신감도 이런 배신감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제가 이 집안에 와서 무슨 짓을 한 건가, 도대체 이 집안에서 나의 존재란 무엇인가 지난 시간들을 되돌려봤어요. 저는 가난한 목수의 딸로 태어났어요. 저의 부모님은 배움이 짧으셨지만 옳고 그름을 가르치셨고 자녀들에게 성실과 근면과 그리고 우애를 가르치셨어요. 단지 가난해서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셨을 뿐 세상 멋진 분이셨죠. 저는 그런 부모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고 성장했어요. 공부도 곧잘해서 국립대학의 사범대학을 입학했죠. 선생님이 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죽은 제 동생 몫까지 다 하고 싶었어요. 남동생 한 명 있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백혈병으로 세상을 먼저 떠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욱 열심히 살았어요. 동생의 몫까지요.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벌어 대학을 마쳤고 졸업과 함께 임용고시에 합격해 공립중학교 국어교사로 발령이 났죠. 여교사가 며느리감으로 인기 있는 직업이라는 건 알았지만 교사로 발령을 받자마자 저에게 중매를 서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그 가운데 부모님 친구분 중에 한 분은 매우 적극적이셨어요. 지인의 아들 중에 구청 공무원이 있는데 안정적인 직장인 교사와 공무원은 최고의 궁합이라며 일단 그 남자를 만나보라고요. 그러나 저는 이제 막 교사가 되었고 결혼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을 했죠. 부모님도 저와 같은 생각이셨고 아직은 나이가 있으니 그런 맞선은 좀 더 천천히 생각하자고 했죠. 그렇게 저의 첫 맞선은 보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 학교로 매일 아침 꽃바구니가 배달이 되어 왔어요. 꽃바구니 배달을 보낸 사람은 제가 맞선 보기로 했던 남자의 어머니, 즉 지금의 제 시어머니가 된 사람이었죠.
며느리감으로 제가 너무 마음에 든다면서 아들과 결혼해달라고요. 그렇게 석 달 이상 제 교무실 책상 위에는 꽃바구니가 끊이질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상한 아주머니시네라고 생각했는데 차츰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든다는데 정작 저는 이 아주머니를 만난 적이 없거든요. 대체 저를 어디서 보고 어디가 마음에 든다는 건지 맞선을 주선해주려는 부모님 친구분에게 여쭤보았죠. 너를 실제로 본 건 아니고 내가 평소엔 이 얘기를 자주 했었어. 어른 공경할 줄 알고 매사 예의 바르고 인성 좋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그 아가씨 정말 괜찮은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리고 그 집 아들도 인성이 엄청 좋아. 엄마한테도 잘하지만 중학교에 다니는 남동생을 얼마나 아끼고 챙기는지. 부모님 친구분께 그 남자에게 중학생 남동생이 있다는 얘기를 듣자 저는 죽은 제 남동생이 떠올랐어요. 그 남동생이 지금 중학생이라는데 제 남동생이 죽었을 때가 까까머리 중학생이었거든요. 그 외에도 맞선남과 저는 비슷한 점이 많았어요. 맞선남은 가난한 집안에서도 성실하게 살아왔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무원 시험 준비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다가 9급 공무원 시험을 합격했대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하루빨리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려고요. 저도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열심히 살다가 교사가 되었는데 이렇듯 맞선남과 저는 가정환경에서부터 가족관계까지 비슷한 점이 많으니 조금씩 끌리는 마음이 생기더군요. 결국 저는 지금의 남편과 맞선을 받고 어느 정도의 연애 시간을 거쳐 결혼에 이르게 되었죠. 저와 남편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지만 목돈이 없어서 일단은 시댁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후에 분가를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상의할 게 있다면서 저를 부르더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 월급은 내가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결혼을 했으니 내 마음대로 관리할 순 없지 않겠니? 이건 내 생각이다만 아직은 너희들이 어리니 아들 월급이랑 며느리 월급이랑 내가 관리를 해주면 어떨까? 시어머니라고 해서 강제로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 원한다면 아들 월급이랑 네 월급 너희들이 관리해도 나는 상관없으니 한번 생각만 해보라는 거야. 라고 하시더군요. 순간 머릿속으로 여러 계산들을 해보았죠. 그러다 시어머니의 평소 얻은 성품과 평생을 알뜰하게 살아오신 산만 봐도 믿을 만한 분이신 것 같아서 남편과 제 월급을 맡아서 관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고는 30만 원씩 용돈을 타서 생활비로 쓰기로 했죠. 이렇게 생활해보니 나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생활비 30만 원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시부모님이 밥 해주고 재워주고 빨래해주고 다 해주시니 막상 돈 쓸 곳이 없더라고요. 남편이나 저나 사치 부리는 성격도 아니고요. 한 달에 30만 원만 쓰고 남은 돈은 다 저축이라니 이러다 금세 큰돈 되겠구나 싶어 기분이 좋더군요. 앞으로 목돈이 생기면 어디에 집을 사고 안방은 어떻게 꾸미고 매일매일 혼자서 미래의 제 아이들과 살 집을 그렸다 지웠다 했죠. 생각만 해도 행복했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신혼생활을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퇴근을 하고 집에 와보니 시어머니께서 울고 계시더군요. 시어머니는 집에 들어서는 저희 부부를 보더니 얼른 눈물을 닦으셨지만 남편과 저는 그 눈물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별일 아니다 하셨지만 남편과 저는 계속해서 추궁했죠. 그랬더니 결국 얘기를 하시더군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 둘째 아들의 날개를 꺾는구나.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련님은 아주 공부를 잘했어요. 특히 수학과 과학 과목에 뛰어났고 특히 수학은 올림피아드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할 정도였죠. 자립형 사립고 진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성적이고 본인도 진학을 희망했지만
가정 형편상 그럴 수가 없었죠. 가고 싶은 학교를 가정 형편상 가고 싶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도련님 때문에 시어머니는 마음이 아프셔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날 밤 남편도 저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잠자리에 눕는데 남편이 먼저 입을 열더군요. 여보, 자? 아직. 왜? 있잖아. 우리가 동생을 좀 도우면 어떨까? 제가 도련님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것처럼 남편도 도련님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더군요. 그렇지만 저는 한마디로 딱 잘라 거절했어요. 안 될 것 같아. 마음으로야 나도 돕고 싶지.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자사고 좋은 학교야. 나도 잘 알지. 하지만 일반고도 얼마나 좋은데. 일반고에 가서도 도련님은 잘할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우리의 미래가 있어. 우리 형편에 무리순 두지 말자. 다시는 이 얘기 꺼내지 말자. 하고 저는 마음은 아팠지만 남편의 입을 막아버렸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퉁퉁 부은 얼굴로 식탁에 앉아 아침밥을 먹는 도련님을 보고 결국 마음이 약해져 버렸어요. 분명 도련님은 가고 싶은 자사고에 가지 못하는 마음에 속상해서 밤새도록 운 게 틀림없어 보였어요. 그 퉁퉁 부은 도련님의 얼굴을 보는데 마음이 좋지 않더군요. 결국 남편과 저는 도련님이 자립형 사립고를 다닐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도련님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그것도 차석으로 의과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제 자식은 아니지만 정말 뿌듯하더군요. 의대 합격 소식을 접하고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다 네 덕이다. 고맙다. 내 며느리, 네 돈으로 내 아들이 그 어렵다는 의대에 갔어. 내 아들이 의사 된다고. 정말 뿌듯하더군요. 남편과 저의 지원으로 도련님은 의대에 간 거나 마찬가지이니까요. 이를 알고 있던 도련님도 남편과 저에게 감사하다며 큰절을 하더군요. 형수님께서 뒷바라지 해주셔서 제가 의대에 합격했어요. 감사합니다. 꼭 이 은혜 갚을게요. 제가 무슨 뒷바라지요. 뒷바라지는 어머니가 하셨죠. 그리고 도련님이 열심히 공부한 거죠. 저 다 알고 있어요, 형수님. 엄마한테 다 들었거든요. 형과 형수님 지원이 없었다면 우리 집 형편에 어떻게 제가 자사고에 다니고 의대를 진학할 수 있었겠어요. 맞아요. 저는 고등학교 3년뿐 아니라 의과대학 6년도 도련님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제 월급을 탈탈 털어 도련님에게 바친 거나 다름없죠. 사실 저는 도련님을 처음 보았을 때 죽은 제 동생이 떠올랐어요. 어린 나이에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제 친동생이요. 그래서 제 친동생처럼 잘해주리라 마음을 먹었죠. 그러다 보니 마치 내 친동생처럼, 내 아들처럼 챙기게 된 거죠. 그러나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도록 우리 부부에게는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어요. 친정엄마는 제 몸속에 아이가 들어서라고 온갖 보약을 해다 주셨지만 제 뱃속에는 아이가 들어서질 않았어요. 한 해라도 빨리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한 해, 두 해가 지날수록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죄스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가 아이를 낳고 다복한 가정을 꾸리길 바라셨거든요. 결혼한 지 5년 차가 되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는 혹시나 저희 부부가 의기소침할세라 그러시더군요. 아이 낳지 않고 부부들만 오순도순 사는 걸 딩크족이라고 한다면서. 세상이 변해서 요즘은 딩크족도 많다더라. 부부 사이에 애 없는 게 어때서. 너희들 부부는 특히나 금슬이 좋아서 괜찮을 거야. 하시면서 아이 문제로 걱정하는 저를 위로해주곤 하셨어요. 남편도 저에게 그랬죠. 물 흐르는 것처럼 순리대로 살자.
억지 부린다고 해서 안 될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무리하지 말자. 하고요. 그렇게 내 자식이 없어 헛헛한 마음을 저는 도련님에게 퍼부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저의 지원으로 의사가 된 시동생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죠. 그런데 이렇게 제 월급 봉투를 털어내 자식도 아닌 도련님을 의사로 만들어 병원장 사이로 장가가는 날, 제가 결혼식장도 못 가봐야겠어요? 정말로 김새더군요. 억울하더군요. 배신감도 들더군요. 무엇보다도 시어머니의 태도에 더욱 배신감이 들더군요. 의사 며느리를 집안에 들였으니 이제 교사 며느리 따윈 필요 없다는 건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변하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저는 제 급이 낮아서 결혼식에 오지 말라는 예비동서의 말보다도 예비동서를 두둔하며 태연하게 구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크게 실망해 집을 뛰쳐나와 버렸어요. 갑자기 집을 뛰쳐나가는 제 뒤에 대고 시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귀에 들려왔지만 대꾸하기 싫었어요. 그냥 무시한 채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늦은 시간까지도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저에게 전화를 엄청 해대더군요. 부재중 전화가 20통이나 와 있었어요. 저는 휴대전화기 전원을 꺼버리고 정처 없이 길을 걸으며 제 생각을 정리했어요. 저는 한 가지 큰 결심을 했어요. 집에 들어가면 남편에게 분가하자고 말하기로요. 시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우리는 끈끈한 가족이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저를 저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월급을 죄다 시동생한테 퍼부는 바람에 돈은 많지 않았지만 부부 둘 다 안정적인 직장이 있는데 두 사람 머물 공간 하나 마련 못하겠어요? 어차피 저희는 아이도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그렇게 감정을 정리하니 마음이 좀 차분해졌어요. 밤 11시,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섰는데 저희 아파트 동 옆에서 시어머니가 통화를 하고 계시더군요. 듣자 하니 시어머니께서는 아주 큰 소리로 제 욕을 하고 계셨어요. 대체 무슨 통화를 하나 궁금했던 저는 일부러 시어머니가 알아채지 못하게 기둥 뒤에 숨어서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가출인가 뭔가 했나 봐. 큰아들은 집 마누라 찾는다고 마누라 갈만한 곳 가본다고 나가고 난 여기서 며느리 기다려. 집 나가는 버르장머리 어디서 배웠냐고. 이럴 거면 아예 나가라고. 집에 발도 들여놓지 말라고 혼을 내주려고. 집까지 이게 감이 어딜 간다고? 집 나가면 개고생이지. 이게 그냥 오냐 했더니 키워오르려고 한다. 배운 거 없는 부모 밑에서 자라 그런가 개념이 없어요. 잠시 수화기 너머의 친구 얘기를 듣던 시어머니께서 짜증을 확 내면서 또 말을 이어가시더군요. 내가 이 정도 욕도 못해? 이사달을 냈는데? 그동안 내가 며느리랑 큰아들한테 받은 게 많은데 그 정도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작은아들 의대 갈 수 있게 서포트 해줬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너도 참 웃긴다 웃겨. 그게 아니지. 내가 내 뱃속에서 낳지도 않은 큰애 거둔 건 어쩌고. 큰애는 두고두고 평생 나한테 은혜 갚아도 부족하다. 안 그래? 나 같은 도량이나 되니까 남의 자식 돌봐줬지. 나쁜 게 뭐 같으면 재혼하고 한 달 만에 교통사고로 지아버지 죽었을 때 진작에 내다버렸지. 누가 나처럼 키워줬을까? 이 말인 즉슨 내 남편이 시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는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는 전처와 낳은 아들을 데리고 시어머니는 전 남편과 낳은 도련님을 데리고 살림을 합쳤던 거고 시아버지가 재혼 한 달 만에 사고로 돌아가신 거였어요. 그래서 제 남편은 대학도 보내지 않고 구급 공무원 시험을 보라고 해서 돈을 벌게 종용하고 자기 뱃속에서 나온 자식만 챙겼던 거였어요. 이제야 평소 이상했던 실타래들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도련님의 나이차가 왜 이리 나나 이제야 이해가 갔어요. 또 남편이 왜 그리도 시어머니를 어렵게 대하는지도 알게 됐어요. 도련님은 시어머니에게 편하게 말을 하는데
제 남편은 평소 시어머니에게 극진한 존댓말을 썼는데 그게 저는 남편의 성품이고 장남이라서 그런 줄로만 알았거든요. 또한 술에 취하면 남편이 시어머니께 은인이라는 표현을 썼던 이유도 이제야 이해가 가게 됐어요. 저는 숨죽여서 시어머니의 통화 내용을 더 엿들었어요. 할머니 같은 소리 한다. 내가 왜 이 나이에 할머니 소리 들어? 내가 왜 내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손주를 봐야 하는데? 그리고 걔들 임신 못해. 큰아들이 좀 문제가 있긴 한데 난임 치료를 받으면 아이 갖는 게 불가능하진 않은 모양이더라고. 근데 내가 의사한테 치료하지 말랬다. 걔네들은 자기네들이 뭐 때문에 애를 못 낳는지도 몰라. 뭐? 의사가 고지고대로 내 말을 왜 들어주냐고? 신기하다고? 세상 공짜 없잖아. 그 의사 매수했지. 돈 써서 입 막은 거라고. 그 돈이 어느 주머니에서 나오긴? 다 며느리 통장에서 꺼낸 거지. 학교 선생이라는 게 세상 물정에 더디더라. 한없이 순진해. 라고 하더군요. 제가 임신을 못한 게 모두 시어머니의 작전이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남편과 저를 돈줄로만 생각했고 본인 자식을 위해서 남편과 저를 희생시킨 거였어요. 내가 새며느리한테도 쟤는 친자식 아니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했다. 그랬더니 작은 며느리 걔가 뭐라는 줄 아니? 사실 제 남편 될 사람은 의사인데 형은 고작 공무원이라는 게 의아했다더라. 대학도 안 나왔다고 하니까 수준 차이가 너무 나서 앞으로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신경 하나도 쓰지 말라고. 지 수준에 맞는 선생 만나 잘 사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더니 새며느리가 엄청 웃더라니. 새며느리에게 제 남편이 친아들이 아니라며 흉을 본 시어머니와 나를 욕보인 것도 모자라 제 남편까지 우습게 본 예비동서의 얘기를 듣고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도 남편이지만 제 인생을 망친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할까 하루에도 몇 번의 시나리오를 썼다 지웠다 했죠. 하지만 통쾌하게 복수를 할 만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식을 3주 정도 남겨두고 있던 어느 날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는 과학 선생님이 저에게 이상한 얘기를 하더군요. 도련님이 서울에서 그 유명한 피부과 병원장 딸과 결혼한댔죠. 네, 맞아요. 그런데 왜요? 저의 대답 후에 과학 선생님이 머뭇머뭇하더군요. 무슨 얘긴데 그러세요? 궁금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런 얘기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면서 말을 할 듯 말 듯 머뭇거리더군요. 저는 과학 선생님을 부추겼어요. 과학 선생님은 입이 가볍기로 학교 교사들 사이에서 유명하거든요. 제가 조금만 더 부추기면 실토를 하고도 남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커피 한잔 하자고 하면서 불러내 슬슬 얘기를 할 수 있게 만들었죠. 사실 제가요, 선생님, 이상한 소문을 들었는데요. 그 소문이 워낙 구체적이고 믿을 만한 곳에서 나온 얘기라서요. 소문이 아니라 사실인 거죠. 선생님도 알고 계시는 거죠? 시댁에서도 알고, 물론 도련님도 알고 다들 알면서 하는 결혼이죠? 대체 무슨 얘기길래 이렇게 서론이 긴지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어요. 과학 선생님은 들은 얘기를 술술 해나갔어요. 도련님과 결혼한다는 그 병원장 딸 말이에요. 미국 유학생들 사이에서 유명하다던데요? 미국인과 결혼해서 혼혈아이도 둘 있고요. 참, 아빠가 각각 다르다죠? 그러니까 2번 결혼했다는 거죠. 저는 과학 선생님이 말한 소문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겠죠. 정말 아니겠죠. 설마 세상이 얼마나 좁은데 그런 거짓말을 해서 결혼을 하겠어요. 다 소문일 거예요. 우리 도련님 신데렐라 됐다고 로또 맞았다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일 거예요. 에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다 질투야, 질투. 그러죠? 아니죠? 소문이죠?
제가 쓸데없는 소리를 듣고 전했네요. 그럼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어디 가서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하지만 저는 궁금했어요. 그 소문의 근원지가 어딘지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법 없대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 어디서 들은 거예요? 구체적이고 믿을 만한 곳이라면 신부랑 가까운 사이인 것 같은데. 뭐 거기까지 알려고 그러세요. 아니라면서요. 그냥 안 들은 걸로 하라니까요. 저는 또 물고 늘어졌죠.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전곡을 찌르자 과학 선생님은 말을 더듬더군요. 저는 과학 선생님을 더 추궁했죠. 그랬더니 결국 비밀을 지켜달라며 소문의 출처를 말해주더군요. 그 출처는 바로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세상에나 교무실 채 옆자리에 앉는 수학 선생님이 예비동서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더군요. 저는 다음날 수학 선생님께 잠깐 얘기를 하자며 시간을 내달라고 했죠. 그리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모르는 이야기인 척 시치미를 뚝 떼더군요.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추궁하면서 다 알고 있다고 말하자 금세 눈치를 채더군요. 자신은 과학 선생님에게밖에 말한 적이 없는데 과학 선생님에게서 들었냐며 결국 예비동서에 대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 학교 폭력으로 날렸던 아이예요. 일반인이라서 묻혀가는 거지 그 병원장 딸이 만약에 연예인이었더라면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저 그 병원장 딸이랑 같은 고등학교 나왔잖아요. 순간 수학 선생님의 말 속에 제 복수의 시작점이 될 거라는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저는 수학 선생님에게 차근차근 예비동서에 대해 모든 걸 캐물었죠. 제 아빠 병원장인 거 믿고 학교에서 아나무인이었어요. 공부하는 저녁 거리가 먼 친구였고요. 입만 열면 욕설에 만만한 친구들 붙잡고 시비 걸어놓고 도리어 그 친구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게 보통이었죠. 또 급식실에선 어땠고요. 밥 먹다가 집 걸리면 친구들 얼굴에 식판 부어버리고 말도 아니었어요.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를 당해도 끔쩍 않더니 학교 피해자 부모 한 명이 얼마나 억울했던지 언론에 폭로해서 병원 문 닫게 한다니깐 그제야 병원장 제 아버지가 와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그랬어요. 그러고는 대학 간다고 체육 특기생으로 승마한다더니 한두 달도 안 돼서 때려치우던데요. 그러다 결국엔 고등학교 졸업장도 받지 않고 미국으로 유학 갔죠. 수학 선생님은 말을 이어갔어요. 그 친구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미국에서 유학하는 제 사촌동생에게서 우연찮게 그 친구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에 나온 사촌동생이랑 술 한잔하면서 미국의 한인사회와 유학생활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우연찮게 유학생들 중에서 소문이 좋지 않은 여학생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대학도 다니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외국 남자를 2번이나 갈아치우고 이혼한 여자가 있다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여자가 바로 저희 고등학교 때 그 유명한 그 친구였더라고요. 더 놀란 건 최근에 국어 선생님께서 시동생이 결혼한다면서 웨딩사진 보여주셨잖아요. 그때 그 사진 속 신부가 바로 그 친구라서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 줄 아세요? 하면서 진짜 술이 원수다 원수. 하필 그날 술 마셔가지고는 그것도 잎사귀로 유명한 과학 선생님하고요. 술만 안 마셨어도 지금 이 얘기 선생님 귀에까지는 안 들어갔을 텐데요. 저는 이 사실을 도련님은 알고 있는지 시어머니는 알고 있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알고 있느냐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결국엔 그 2사람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여자의 정체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궁리 끝에 저는 흥실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부탁을 했죠. 예비동서가 미국에서 결혼한 2 외국인 남자와 2 아이를 낳은 증거 사진과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 학복 사진을 구해달라고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예비동서와 시어머니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대출까지 받았어요.
대출받은 돈으로 흥신소에 돈을 지불하자 흥신소 직원은 제가 원하는 모든 자료를 구할 수 있다고 장담하더군요. 흥신소에서는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자료를 원하는 날짜에 전해주더군요. 제 손안에 예비동서가 미국에서 미국인 남자와 가정을 일구며 살았던 첫 번째 남편과 두 번째 남편의 사진 및 증거 자료들과 두 딸의 사진까지도 전해주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 학폭 사진과 증인들의 증언까지도요. 이 중요한 단서들을 어떻게 요리할까 여러 궁리 끝에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제 복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몇 가지를 더 흥신소에 부탁했죠. 그건 바로 인터뷰 영상이었어요. 예비 동서의 두 전남편과 두 딸아이에게서도 예비 동서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요. 그런데 이 작업은 쉽지 않았어요. 사실 예비 동서 전 남편들은 진심으로 예비 동서의 결혼을 축하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혼한 건 둘째치고 자신이 낳은 딸을 버리다시피 하고 한국으로 갔는데 어떤 남편이 기분 좋은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흥신소 직원에게 부탁을 했죠. 전 남편을 설득해서 꼭 영상을 남겨달라고요. 예비동서가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한국에서 의사와 새로운 출발을 한다고요. 자식 버리고 간 전 부인에게 복수하고 싶지 않냐고요. 그러니 축하 영상을 찍어 결혼식을 망쳐서 복수하자고 부추겨달라고요. 몇 차례의 설득으로 예비동서의 전 남편들은 결국 제 예상대로 넘어왔어요. 더불어 저는 한국에서는 학폭을 당했던 친구들의 영상도 담아달라고 했죠. 결혼식장에서 이 영상을 들어 개망신을 당할 예비동서와 시어머니의 표정을 생각하니 기운이 절로 나더군요. 시간이 흘러 드디어 예비동서와 도련님의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저는 뻔뻔하게도 결혼식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신부 대기실에 당당히 들어갔죠. 동서, 결혼 축하해.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던 예비동서는 저를 보는 순간 얼굴색이 팍 변하더군요. 예비동서가 뭐라고 하든 저는 예식장을 둘러보며 생애 처음으로 와본 호텔 결혼식장을 구경했죠.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었죠. 호텔 결혼식의 스케일은 정말 남다르더군요. 저는 단상 위에 영상을 틀어주는 일을 하는 스텝 옆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사회자의 소개에 맞춰 스텝이 영상을 틀라는 순간을 예의주시했죠. 여러 식순들이 계획대로 척척 진행이 되고 드디어 사회자가 영상 하나를 보자는 말을 하더군요. 이때다 생각하고 저는 얼른 USB를 옆에 있던 진행자에게 부탁했죠. 저는 신부님 손윗동서 될 사람입니다. 축하 영상 좀 담아왔어요. 신부가 진작에 스태프분에게 전달하라고 했는데 제가 사람들과 인사 나누느라 이제야 가지고 왔네요. 지금 틀어주세요. 하고 공손하게 얘기를 했더니 스텝은 별 의심 없이 영상을 틀어주더군요. 영상은 가관이었습니다. 예비동서의 두 전남편이 등장을 해서 결혼을 축하한다고 하질 않나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금발머리 두 딸들이 천진난만하게 엄마 두 번째 결혼을 축하해 라고 하질 않나. 저는 식장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막까지 친히 달았습니다. 영상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했고 세상 착한 신부처럼 서 있던 예비동서는 두 손을 휘저어가면서 당장 영상을 끄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예비동서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동서, 아직 영상 남아있어. 동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 괴롭히던 학교폭력 영상. 동서한테 당했던 친구들이 아주 생생하게 증언해주던데 그것까지 들어보자. 저는 다음 영상도 틀어달라고 부탁했죠. 약한 친구들만 골라 괴롭히던 너. 고등학교 때 네가 하던 짓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린다. 저런 애가 결혼을 한다니 신랑이 불쌍해. 이제는 벌 받아야지.
친구들의 인터뷰 속에 동서의 만행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예비 동서의 부모님은 나쁘끄러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 사실을 단 하나도 모르고 신랑석에 서 있는 도련님도 어찌할 바를 모르더군요. 그런데 예비 동서의 정체가 까발려진 이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부잣집 사위 자리를 놓칠까 봐서 안절부절 못하시더군요. 저거 다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믿지 마세요. 하며 소리소리를 지르더군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신부에게도 예비 사돈에게도 따져 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런 딸을 내 귀한 아들에게 시집 보내려고 했냐고요. 당장 결혼식을 엎어버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병원장 사위 타이틀을 놓칠까 봐서 전전긍긍하더군요. 순간 저는 시어머니에게 자식이란 물질적 욕망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걸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됐죠. 저는 당당히 예비 동서 앞에 걸어갔어요. 급 떨어지니까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급은 네가 떨어지던데? 학교폭력 가해자에 미국으로 유학가서 2번이나 결혼해서 아이를 2이나 낳고 한국에 돌아와서 처녀행세하면서 우리 도련님과 결혼식을 올려? 그게 네가 말하는 급이야? 다 털어놓으려고 했다고. 결혼식한 뒤에 다 얘기하려고 했단 말이야. 뭐? 애 2 딸린 이혼녀라는 걸 결혼하고서야 고백한다고? 너 돌았니? 넌 급이 떨어진 거니 아니면 IQ가 떨어지는 거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저는 옆에 서 있는 도련님에게 말했어요. 도련님, 이 여자뿐만 아니라 이 여자 부모님도 모두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급이에요. 병원장이면 다예요? 딸이 미국에서 2아이를 낳고 이혼을 2번씩이나 했는데 마치 초혼인 양 도련님을 사이로 맞이하다니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이제 도련님이 선택하세요. 병원이 욕심난다면 이 여자와 결혼하시고요. 사람과 결혼해서 사람답게 살고 싶으면 가요. 집으로 가자고요. 도련님은 정말 어이없고 창피하다는 듯 터덜터덜 걸어 예식장을 나서더군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게 사실이라는 걸 2 눈으로 보았으면서도 대형 병원장 사위 자리가 아쉬웠는지 아들을 가지 말라며 애타게 애절하게 목 놓아 부르더군요. 그렇게 결혼식은 파투가 났죠. 이제 남은 일은 남편과 저의 관계였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이세를 갖지 못하게 하고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지른 일과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편의 계모라는 사실도 우연찮게 알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죠.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당신 가스라이팅 당하며 평생 살아온 거 알아? 남편은 묵묵부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눈빛에서 알 수 있었어요. 남편 역시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당신 이제 새엄마 그늘에서 벗어나. 새엄마가 고아될 뻔한 자기에 걷어줬다고 은혜 갚는 거 이제 그만해도 돼. 키워준 보답은 다 갖고도 남았어. 이제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 남편은 제 품에 안겨 펑펑 울더군요. 고마워. 사실 내 입으로 얘기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나질 않았어.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그간의 답답한 심정들을 이야기하더군요. 친부도 세상을 떠나는데 계모마저 자신을 버리면 천의 고아가 되어버리는데 그런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었겠냐고요. 계모가 그렇게라도 자신을 거두어주는 게 감사했고 새엄마에게 버림받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고요. 그리고 저와 결혼을 결심했을 때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에게 고백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시어머니 말이 재혼 가정이 자랑이더냐? 알아서 좋을 거 없어. 숨기거라. 하고 말했다고요. 그렇게 남편은 친엄마의 존재를 숨긴 채 살아야만 했고 어린 자신을 돌봐준 시어머니에게 평생 보답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살았다고 해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제 시어머니와의 악연을 끊고 우리 둘만 행복하게 잘 살자고요. 악연을 끊은 건 저와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도련님은 자신을 속인 예비동서와 피부과 병원장을
사기 결혼으로 고소해서 법적 처벌을 받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에게 했던 몹쓸 짓과 예비 동서의 정체를 알게 된 후에도 병원장과 사돈을 맺으려고 했던 시어머니와도 인연을 끊었다고 해요. 저와 동서가 될 뻔한 그 여자는 그렇게 저를 막대해 놓고서는 뻔뻔하게 저에게 전화를 걸어 부탁을 하더군요. 형님? 뭐? 내가 형님이라고? 죄송해요. 처음 뵀을 때부터 제가 그렇게 불러야 했었는데 제 생각이 짧았어요. 저 이제 알겠어요. 제가 형님에게 뭘 잘못했는지요. 그리고 제가 과거에 친구들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도요. 죄송해요. 형님에게도 사과하고 학교 친구들에게도 다 사과할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 일이 제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저는 당신 형님 아닙니다. 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한마디만 할게요. 선생님, 형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시니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저 죄송한데요. 그 사람에게 제 얘기 좀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저 고소한 것 좀 취하해달라고요. 제발 콩밥만 먹지 않게 해달라고요. 그럼 그렇지. 예비동서는 도련님의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학폭을 했던 친구들에게도 용서를 구하겠다는 얘기까지 꺼냈을 거예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죠.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셨으니 제 직업인 선생님으로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할 때에는 늘 입장을 바꿔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세요. 입장을 바꿔서 도련님이 당신이라면 어떨까요?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반쪽에게 결혼 사기를 당했어요. 진심으로 반성했다고 하면 네,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야 할까요? 그건 아니죠.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부디 죗값을 치르시길 바랍니다.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또 하루는 전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을 찾아왔더군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 다오. 내가 왜 그런 미련한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앞으로 잘할 테니 너희들한테 정말 잘할 테니 그동안 못한 거 2배, 3배 더 잘할 테니 예전처럼 두 아들과 같이 살 수 있게 한 번만 용서해 다오.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하지만 남편과 저는 전 시어머니의 눈물을 보고도 아무런 동요도 하지 않았어요. 전 시어머니가 울든 말든 가든 말든 남편과 저는 각자의 일을 했죠. 한참을 울더니 전 시어머니는 도저히 자신의 눈물이 먹힐 것 같지 않았는지 눈물을 닦고서 나가더군요. 사람이 어쩜 이렇게도 뻔뻔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훗날 들은 얘기인데 전 시어머니는 월세방 하나를 얻어 살며 식당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군요. 이제야 제 손으로 돈을 벌어 산다는군요. 그렇게 그 여자는 남은 인생을 혼자가 되어 살아가겠죠. 불쌍하지 않아요. 다 자업자득이니까요. 이렇게 저에게 일어난 폭풍과도 같은 얘기를 글로 적어내려가니 속이 후련해지네요. 끝까지 제 얘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